컴팩트 있게 토론을 진행하더라고요. 김영우 최근에 한국방산화 마이스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방산진흥회의 부회장으로 방산 분야 현장에서 가장 그 업체의 또 국가와의 관계, 업체와 국제와 관계 또 현장에서 가장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 내용 또 살펴보면은 최우석 이사장님 하신 내용하고 토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국가의 어떤 통제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NCT 1차장 김현종 차장하고 경제성장 수석이 방산 추진단을 만들어서 방산을 진행하는 이런 컨트롤 타워 개념에 이재명 정부의 초기 방산 컨트롤 타워를 제1차장과 경제수석이 맡아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김영우 이사장님께서 많은 토론 할 얘기 얼마나 많겠어. 오후 내도록 해도 모자랄 텐데 그 국가 통제 시스템을 지금 이렇게 하고 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영우입니다. 지난 7월 21일 날 방사청에서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서 8월 12일 날 얼마 안 됐습니다. 창립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방진의 상근부회장을 마치고 우리 최우석 이사장님께서 회장하시면서 수석부회장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0회 이 나지 포럼의 토론자로 초청해 주신 백승주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단히 발제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이미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셨지만 K방산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앞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K방산에 대한 현상을 수합 분석을 통해서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정부의 해당 부서나 방산 기업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좋은 나침반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수렴이 잘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이사장님이나 저는 늘 고민했던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우석 이사장님께서 회장하시면서 14년간 학회를 이끌어오시면서 우리 방산의 그 역사를 빅대성했거든요. 40년 사이에서 50년사를 영문판까지 이렇게 만드신 것은 대단한 사실 그 업적입니다. 이 자리 빌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소총 한 자루도 만들 능력이 없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수준에서 아까 번개 사업을 통해서 시작한 방산이 지금 모든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함정, 전투기, 미사일까지 수출하는 그런 방산 강국이 됐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사실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사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추가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제 경험을 좀 소개하면은 저는 사실 중령대 율곡집행통제실이라는 곳이 그 당시에 육군의 율곡집행의 기획계획 예산 집행 통제, 집행과 통제를 담당하는 특별한 부서였습니다. 거기서 총괄장교를 2년을 하면서 육군의 71개 사업에 약 1조 2천억의 그 집행을 하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조기 통합 사업을 할 때는 겨울에 책상 위에 추우니까 그 방석 놓고 그다음에 장교 우위 뒤집어 쓰고 밤에 잠자면서 그렇게 일했던 열심히 했던 그러면서 전력증강 사업을 업무를 배우고 그런 것이 토대가 돼서 제가 군생활 하면서 많은 그 저에게 밑거름이 됐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사단장을 마치고 군수참모부장으로 가서는 가보니까 우리 K계열이 그러니까 K1 전차, K55 자주포 이 앞 지금 K2 전차나 K9 앞에 있는 버전이죠. 그 K계열 장비들이 정비 예산이 없어가지고 정비를 내려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군수부장으로서 가장 그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인데 그래서 정비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기사와 그 20기보사를 지휘하는 7기동군단장으로 보직돼서 현장에 다니면서 쭉 봤거든요. 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걸 끌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단장 마치고 미군기지전 사업단장을 하다가 전역을 하고 병무청장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와서 방위산업진흥회라는 곳에 몸담게 돼서 한 7년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상근부회장 시절에 방사청 사업분과 심의위원이고 국방부 방추위 심의위원으로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여러 가지 정책 건의를 좀 저희들 한다고 많이 노력했고 또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은 이 방위 산업이 사실은 전쟁 예방을 위한 억제력을 사실 크게 해왔습니다. 우리 무기 성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사실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려도 약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억제 효과를 가져오고 또 이 수출을 하고 전략적 동맹이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보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산은 사실 정부 주도하에 전쟁을 예방하는 평화수단으로 이게 작동이 돼야 되고 그래서 외교, 특히 경제와 함께 정말 그 전략적 접근을 정부가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K방산이 이제 완팀을 구축하는 게 참 방산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그거를 뒷받침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우리 이사장님하고 정말 정부에 매번 건의했던 사항들인데 이제 조금씩 그게 진행이 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들면은 여러분이 아마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노르웨이에서 사실 15년도에 이제 K9 자주포가 시험해가지고 독일 PJ2000이라는 자주포를 압도해서 이겨가지고 이제 북유럽에 K9이 소문이 났거든요. 유로세토리의 그 자주포가 굴러서 전시장에 왔습니다. 제가 상경부회장 할 때. 그래서 이제 K9이 막 이제 수출하는 그 물꼬가 튀게 됐는데, 근데 노르웨이에서 사실 K2 전차가 거의 된 거로 언론에서는 보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독일 정부의 그 압력에 의해서 노르웨이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훨씬 더 불리한 조건으로 예산도 늘리고 또 장비수도 줄이면서 독일의 레오파르드 2A7이라는 전차한테 K2가 사실은 뺏겼습니다. 수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됐고 작년에 호주의 4세대 포위함 사업에서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 원인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양계사가 각각 나가서 서로 이전 투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언론의 비난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반성도 하고 방사청이 주관이 돼가지고 이제 완팀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국민적인 요구도 있어가지고 다행스럽게 이틀 전에 언론에 났더라고요. 제가 이걸 작성하고 나서 언론에 나가지고 여기 작성을 못했는데 그 호주의 그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완팀으로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주관이 되고 현대중공업이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팀이 짜져서 이틀 전에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이라는 회사하고 최종 지금 숏리스트에 적격 후보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쯤에 아마 결정되려고 보는데 저희들이 꼭 노력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약 60조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꼭 따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례는 지금 차기 구축함 사업인데 그 차기 이지스함이죠. KDDX 사업이 사실 전력화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양기사가 서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어서 소송 등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해군의 지금 전투력 약화가 우려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방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해외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규제 완화가 지금 굉장히 여러 차례 우리가 제기를 했지만 규제 완화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되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체상금이나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게 많습니다. 지적재산권 문제나 임대비용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거티브 규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딱딱 정해주고 하지 말라는 것 말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규제 완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런 그 규제 완화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하고 특히 이제 어제 컨트롤 타워가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보실 1차장과 이제 수석 비서관이 공동으로 컨트롤 타워가 드디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연구개발 시에 사실 진화적 ROC 문제를 2015년도에 제가 방진에 있을 때 그 연구했던 토대로 해가지고 국회를 설득하고 방사청에 국회 국방위에서 도와줘가지고 진화적 ROC 개념이 이제 다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까지 바뀌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했냐 하는 감사원의 감사 때문에
이게 아주 소극적으로 친화적 ROC가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것도 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무기체 개발할 때 사실은 이스라엘 아이언돔 사례를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실패를 사실 성공을 위한 하나의 지렛대, 준비 과정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실패에 대한 걸 너무 우리는 그 책임을 묻기 때문에 ADD의 신규 무기체계 성공률이 90%가 넘는 그런 통계를 봤습니다. 90% 넘는다는 얘기는 실패할 걸 아예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은 참 그 어려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이런 그 격언이 있잖아요. 지금 이럴 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방산 생태계를 제대로 좀 구축하는 이런 방산업계 어려움, 또 제도적인 문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좀 또 학회나 또 방지나 같은 데 많이 건의해 놓은 내용들을 한번 들춰보고 그런 부분들 좀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방산 생태계를 그렇게 구축하는 게 지금 가장 지금 시급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고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 시절에 국방위원회 시절에 많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 원팀에 대한 이게 분명한 그립이 지금 방사청이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좋게 이야기하신 게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1차장이 딱 틀어지고 그 방사청이라든지 뭔가를 이렇게 한 걸 원팀으로 보면 원팀의 그 하나의 최고 컨트롤 타워의 수준이 통수권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와 거리를 좁혀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게 또 슬림화시켜야 된다는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한 우리가 좀 답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ROC 부분도 계속 논의되는 거죠. 한꺼번에 너무 높은 이런 성능의 무기를 만들어 달라 ROC를 제공하지 말고 차츰차츰 이렇게 가는 쪽으로 하고 또 ROC를 중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면 제가 차관들이 이걸 많이 개선을 했는데 지금 왜 안 되는지 어느 단계에서 이게 지나치 ROC 적용이 안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오늘 토론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유영선 교수님께서 토론을 다 읽어봤어요. 제가 아침에 다 읽어보니까 다른 토론자들에 비해서 하지 않는 주장이 뭐냐 하면은 중소기업의 수준에 있는 방산기업 뭐 하나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삼성 이런 쪽에는 이 충분히 또 나도 국가의 도움 없이 잘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어떤 방산 기업들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여기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존경하는 우리 최우석 회장님과 김용우 이사장님과 이렇게 토론을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김기경 부장님과 또 함께해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는 명지대학교의 방산안보학과 그리고 방산안보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방산안보학과는 그 여기 명지대학의 인문 캠퍼스라고 서울의 남가자동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학원으로 석사, 박사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고요. 2022년에 설립을 해서 이제 한 4년 정도 되었는데 요즘 방산이 이제 좀 스포트라이트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젊은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학과 홍보를 좀 하는 건데 오늘 여기 방위산업 토론 내용을 듣고 방위산업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우석 회장님의 발제 너무 잘 들었고요. 워낙 이 분야에 잘 이끌어오신 그런 분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뭐 의견을 드리기에는 감히 좀 어려울 것 같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발제하신 부분에서 수학 분석 저도 이제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성공 전략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컨트롤 타워 구축하는 부분은 또 많이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전략과의 연계, 국방비 100조 원 투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성공 전략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서 이제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은 지금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정부 그 고위직이 4차 상세 전략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중국 봉쇄를 위해서 노고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맞춰서 미국 전력과 연계를 해야지 우리 방위 산업이 또 성공할 수 있을 거다 보고 있고, 또 국방비 100조 원도 이제 미국에서 요구하는 그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3.5% 또는 3.8%로 이제 증액을 하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약 100조 원이 됩니다. 근데 마침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내년도 국방비 예산을 66조로 증액을 했습니다. 8.2% 해서 66조로 이제 증액이 됐고,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우리도 이제 100조 원 시대가 열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방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 방위 산업에 지금보다도 더 큰 도약을, 방산 4대 강국의 그런 비전을 이루는 그런 시기도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아까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드린 내용 중에서 중소기업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의견을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토론 자료에도 있지만은 그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방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그 동반 성장 이런 얘기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소기업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현실에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인력난이 이제 심각하고, 2023년 조사에 의하면 방산 중소기업의 인력 충원율이 약 62%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방진회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갔는데요. 거기서 약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원에 있는 한 방산 협력업체가 인력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해서 폐업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방진회 직원의 얘기를 들어서 이제 들은 것도 있고요. 그 반면에 이제 우리 방산 대기업은 수출이 호조로 인해서 연구개발 인력을 대거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출의 그 효과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여기 통계를 보니까 국내 수출액의 80에서 90%가 방산 4개에서 5개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 중소기업에는 낙수 효과가 되게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가 이 글을 쓴 이후에 여기 또 얼마 전 27일 날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아시는 이제 오병우 창원의 방위산업 중소기업 협의 회장이신데요. 이 오병우 회장님이 27일 날 토론회에서도 이런 같은 또 주장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방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저가 납품을 이제 요구하는 사례가 아직도 있다. 베트남 수준으로 맞추지 않으면 그걸 구입하지 않겠다. 또는 뭐 중국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업체를 변경하겠다. 이런 요구가 아직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셔서 되게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결국 우리 방산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안을 이제 드리는 것은, 우리 이제 대기업들과 이제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이제 정부의 정책이 이제 좀 강력하게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 하청업체의 근무 환경, 또 인력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력을 지원하는 이런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 방산이 아니고 이제 민간 부분에 제도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평가하는 동반 성장 지수 제도가 있는데요. 이 지수를 평가해서 이제 대기업의 그 이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 방산 분야도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평가하고, 그걸 이제 제안서 평가에 가점 같은 걸 반영을 하는 이런 방안이 시행이 된다면, 대기업들이 이제 좀 하청업체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방산의 이제 소부장을 이제 육성하는 이러한 얘기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소부장이라는 건 뭐냐면 소재, 부품, 장비를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부장의 사실 핵심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이제 직접 하기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이걸 맡아서 하는 건데, 이 소부장이 진짜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고, 특히 얼마 전에 통계에도 보니까 국방에 쓰는 반도체, 칩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부분이 중국이나 대만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수입품이라는 것으로 이런 건 국산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으면 이제 공급망에 이제 나중에 위험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 특히 중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우리 소부장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고, 또 대기업도 해외 수입만 할 게 아니고 이제 협력업체들이 국산화할 수 있도록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도 물론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좀 더 실효적인 이러한 정책으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우석 시장님께 감히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영우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완팀,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취업난 걱정했는데 오히려 인력난이 이쪽 분야에도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언론 쪽에서 보는 이 K 방산에 대한 어떤 성격, 뭐 이렇게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김기근 기자님께 지금 한반도부 부장님으로 계신데 그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귀근입니다. 저는 작년 8월에 이제 그 국방부 출입 한 25년을 마치고 현업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오늘 방산의 전문가분들 옆에서 토론자로 있는 게 좀 부끄러운데요. 나름 그 언론에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나집 포럼의 이 K 방산과 전쟁 예방이라는 그 큰 주제를 제가 그 며칠 전에 받으면서 지금 그 동유럽 국가들이 안보 불안감에 의해서 K 방산에 굉장히 지금 눈을 돌리면서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그럼 우리 K 방산도 전쟁을 예방하는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들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아까도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그 제1회 그 방산 발전 추진단, 이게 이제 어저께 발족이 돼가지고 이제 그 안보실 차장하고 그다음에 경제성장 수석이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전문가들이 그동안 수도 없이 주장해왔던 그 범민관 그 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런 데서 아마 이번에 탄생을 한 것 같은데요. 경제수석, 성장수석까지 들어가서 한다는 게 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산이란 게 어떤 그 금융 지원이 이 업체에 이렇게 필수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추진단에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그 방산의 문제점이 일단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한 84%가 지금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작년 방산 수출액은 95억이고 올해는 이제 200억 몇 달러 이렇게 지금 상회할 거라 이런 그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빅4 업체들이 한 100조 원의 지금 수주 잔고가 있는데, 이런 화려함 속에는 그 중소기업의 눈물이 바탕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소기업들의 어떤 지원과 이런 독과점을 해소하지 않고는 앞으로 K방산이 계속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성장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좀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계약 구조도 중소기업이 굉장히 그 불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뭐 납기, 뭐 수량, 뭐 이런 걸 다 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중소기업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폐업이 이루어지고 경영난이 생기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이사장님께서 발표하셨듯이 그 컨트롤 타워 부분에,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컨트롤 타워가 계속 운영이 되는데 이 정부의 입김대로 이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 민간의 목소리를 적절하게 전달해서 조화롭게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위주로만 가면 이게 과연 이 지금 그 전체적으로 그 세계 각국에서 원하는 그런 주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같이 조화롭게 맞춰서 해소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추진단이 어떻게 좀
회의가 계속해서 진행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몇 가지 이제 질문도 하시고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사실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이 컨트롤 타워에 힘을 실어줬는데 이게 딴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이거 없는 것보다 또 못한 상황이 생긴다. 이게. 그래서 이제 건전한 어떤 생각하에서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은 이제 우리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는 몇 개 이제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대기업은 자기한테 당면돼 있는 무기 팔고 돈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 돈이 없다니까는 금융 지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 대주고 뭐 물건 팔고 뭐 기업이야 이제 뭐 돈 버는 거니까 상관없겠지만은 자칫하다가는 옛날에 러시아 불곰 사업과 같은 이상한 형태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방산 대기업들이. 그러나 거기에 어떤 우리 자원 수입하고 연계시킬 부분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이거지. 누군가 제3자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종합상사 같은 그런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자원하고 직교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제3국을 통해서 뭐 3쿠션, 4쿠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주력은 지금 방산업체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하는데 그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무역이 될 때는 이런 종합상사형 기업에서 그걸 맡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 이 정부에 있는 이 컨트롤 타워는 그런 거를 함에 있어서의 어떤 거중 조정해주고 하는 그런 정도 하는 거지. 거기서 뭐 무슨 이래라 저래라 다 해버리면은 이게 또 원래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또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합상사형이 필요한 게 우리 중소업체들 물론 우리 대기업들한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직접 수출할 수 있는 뭐 구성품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종합상사 같은 데서 이제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해주고 하면 우리 중소업체들한테 좋지 않겠는가. 어쨌든 지금 중소업체들 이게 참 문제인데 오늘도 어느 중소업체에서 뭐 저한테 또 도와달라고 SOS가 왔는데 어떤 구성품을 국산 개발해서 해외에서 사오거나 또는 적당히 가져와서 뭐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했네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기업들끼리 알아서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해서 어쨌든 이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그런 컨트롤 센터에서 또 특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중소업체라는 거는 이 수출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역량이 좀 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런 종합상사에서 또 그 대역을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태계를 새로 만든다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복합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모범답은 따로 뭐 이렇게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런 종합상사형 기업에서 이런 걸 맡아주고 컨트롤 센터에서는 그게 제대로 굴러가는지 아닌지 그 외 외교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지원해주고 도와주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좀 첨언하면은 국방 예산 관련된 건데 지금 아까 조금 늘려가지고 뭐 늘렸네 하는 건데 그 정도 늘려가지고는 지금 이 K방산의 어떤 여세를 몰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K방산의 여세를 몰아가려면 우리 나름대로 뭔가 차별화하고 특화시켜야 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이런 AI라든지 뭐 무인 체계라든지 로봇, 드론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이거는 투자비가 연구개발비가 엄청 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그런 NGO 같은 엉뚱한 데 들어가는 거 확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돌려서 여기서 개발된 기술을 스피노프 시켜서 또 민간이 또 이렇게 활용하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과감히 한번 해보자는 거지. 뭐 찔끔찔끔 올려가지고는 금세 이제 다 추월당해가지고 우리가 또 할 일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사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추가로 뭐 더 보태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유현승 교수님 질문하신 거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AI에 대한 관심들이 지난번에 뭐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좀 더 향후에 어떤 전쟁이 뭐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AI 어떤 방산 기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이사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팔란티어 같은 그런 기업이 이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매진을 해야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분야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많고 기반 기술도 어느 정도 우리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잘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다 그런 컨트롤 타워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요즘 뭐 AI 예산을 뭐 몇십조 한다고 그러는데 나 그게 또 어디로 흘러가서 셀지 그 걱정이 되면서도 다행이기도 하고 참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우리 젊은 분들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못 나오라는 법이 없다 이거지. 도전을 한번 해보지. 지금 발표 토론은 여기서 정리하시고 저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 질문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제화라는 건 또 양면성이 있는 건데 그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될 일도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차라리 그런 거 없이 투자하고 어느 정도 이게 보였을 때 마치 학문도 이게 이제 실제 현장에서 뭐가 된 다음에 이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아니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처음부터 법제화로 묶어놓아 버려가지고 더 이상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참 양면성이 있는데 혹시 다른 분이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정말 역대 4대 정부의 이제 이번 정부 이전에 4대 정부에 사실 학회에서 또 방진에서 계속 그 컨트롤 타워에 대한 걸 얘기를 했었어요. 전번 정부에 사실은 국방부 보고를 받고 대통령께서 컨트롤 타워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임무가 부여됐어요. 그래서 그 컨트롤 타워를 맡았던 그때 이 차장하고 제가 만나서 KTZ 변속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송택장으로 같이 가서 한참 상담을 했는데 결국은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우선 해야 할 일은 방산업체, 방산 생태계에서 이런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수출을 한다든지 또 생산하는 데 어떤 갈등이 생긴다든지 아까 얘기한 KDX 같은 경우 지금 양계사가 서로 소송하고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 타워 해결해야 돼요. 결국 컨트롤 타워가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특히나 방산업체가 특히 방사청이나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감사원 감사입니다. 무슨 근거로 왜 특혜 줬어 이렇게 감사를 하기 때문에 다행히 정책감사를 없앤다는 얘기가 제가 얼핏 들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원래 감사원은 회계감사만 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정책감사를 하면서 옛날 국방부 특검단을 없애는 대신 그렇게 해가지고 정책감사를 하기 때문에 되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우선 컨트롤 타워가 해야 할 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법제화 문제는 이제 결국 국회 설명을 통해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법제화하는 거를 컨트롤 타워가 직접 끌고 가기는 어려울 거고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실상들을 분석해서 사실은 국회에 던져주고 국회에서 그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컨트롤 타워에서도 부분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필리핀이 군 현대화 사업을 한참 잘 해서 우리 도움을 청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필리핀 무관 또 최준경 지금 옛날 산업장관 그분이 대사를 하실 적에 그때 잘 진행이 돼서 필리핀이 그래도 현대화를 하게 했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게 전부 없어졌다가 지금 조금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필리핀 같은 나라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구상무역이라는 이제 단어를 생각해서 방사청장에게도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때 최준경 장관 대사께서 그 당시 청와대 특보로 경제특보로 대사 끝나고 들어오셨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상의를 했죠. 그래서 의견은 좋으나 정부가 그런 구상무역을 유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방사청장도 그럼 방진에서 그걸 좀 해봐라. 해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추진하다가 결국 진행을 못 시켰는데 실제로 우리는 자원을 수입하기 때문에 자원을 수입하는 회사와 우리 방산업체를 연계를 시켜서 어떤 조직이
옛날에는 우리 종합상사가 있어요. 이제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까 종합상사 얘기 나와서 그걸 제가 첨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어떤 기업이 중간에 해서 무기를 팔면 그 무기 대신에 그 나라의 자원을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것을 대신 받아서 수입한 그 광물들을 또 제목 이 목재 같은 거를 팔고 그에서 나온 금액을 대신해서 이제 그 방산업체 돌려주는 이런 형태의 그 무역 행위를 민간 베이스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종합상사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첨언을 드립니다. 사관생도가 질문해 준 고문단장으로 있는 김용환입니다. 육사 30기고요. 예비역 장군입니다. 군인으로서 방위 산업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군인이 군 업무를 하면서 어떤 방위 산업 또는 방위 사업, 획득 분야에 근무하지 않고서는 직접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게 좋은 게 저는 사관학교 그렇게 못 해봤지만 제가 제언을 한다면 틈나는 대로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연구소가 어디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찾아가 보면 더 좋고요. 그건 언제든지 방문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방위산업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 관심 있는 분야, 뭐 항공기나 전차나 자주포나 그 만드는 방산업체 홍보관을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런 분야에서 근무하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도 때 그런 걸 판단하게 되면 무조건 보병 장군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군에도 많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이사장님께서도 그 컨트롤 타워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공감하고 저도 세미나에서 그런 발표를 많이 했는데 제가 2010년에 과기부 키스트 연구소로 가가지고 안보기술개발단장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민군 기술 협력하면 우리 군인들끼리 만나고 ADD하고 만나고 방산업체들하고 만나서만 얘기를 했는데 미래의 무기는 현재 선진국이 갖고 있는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나타나지 않는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이제 미래를 방산을 장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무기들을 해야 되느냐? 그런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가 우리 국방부에는 없습니다. ADD도 그런 연구를 안 하고 방산업체도 안 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연구를 해야 되고 당장 수출하는 제품을 만드는 성능 개량을 하고 선진국 무기를 복제하는 데 지금 급급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방부 연구개발 이제 방위사업체 연구개발비 4조 9천억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기초연구는 500억밖에 안 되고요. 그냥 핵심 연구개발 몇천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전부 방산업체 체계 개발하는 것을 연구개발비로 집어넣고 있는데 그건 솔직히 말해서 연구개발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기부는 연구개발만 거의 그냥 우리가 하는 기초연구만 5조를 하거든요. 우리 연구의 100배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국방부에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 예산이 다르니까. 그리고 그쪽은 무기 개발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끌어당겨서 함께 융합시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실 안보 컨트롤 타워입니다. 거기서 양쪽 것을 모아가지고 우리 미래의 무기를 기초기술을 연구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사들이나 조종사가 헬멧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뇌하고 컴퓨터를 무선으로 연동시키는 기술들이 지금 개발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면 병사들이 그냥 이 조정관이 없이 머리로 판단한 대로
드론을 조종할 수 있고 타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과기부가 갖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는 그런 걸 가져다 쓸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청와대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기본 지식이나 뭐 이런 게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방위산업 50년사라는 책을 만들어. 그 책을 보면 여기에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는 거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을 거라 이거지. 그래서 작년에 전시할 때 교장도 생도대장도 그래 내가 다 기증했는데 사무실에 놔뒀으면 도서관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생도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가서 건의를 해요. 아니고 더 필요하면 내가 기증할 테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라 이거지. 잘 모를 때는 다른 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수도 있어요. 이 방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저는 이 방산을 해외에서 홍보를 하면서 업체의 위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 해외에 무기를 사는 사람들은 그 무기를 써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용자가 과연 이 무기가 정말 전력을 자기들 작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어떤 성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채널이 저는 사실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국방일보의 방산면을 한 면을 신설을 해서 어떤 그런 사용자들의 의견을 거기다가 넣고 또 그런 것들을 갖고 나가 있는 무관들이 자기 권역에서 그걸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우리 군인이 어떤 방산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미군 예를 들겠습니다. 미 육해공군들이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홍보 겸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설명을 방문하는 일반인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시장을 간다든가 옥외 부스를 가도 사진을 찍는 각도에 따라서 보안이고 여러 가지 그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보면 그렇게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공군기, 공군 수송기라든가 전차 이런 부스에 상당히 그 방문객 프렌들리하게 상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도 K방산을 나가서 해외 부스 나가고 그럴 때 K9이면 우리 육군, 보람이면 우리 공군 부스가 같이 따라 나가가지고 그 옆에서 병행해서 우리 사용분들이 오픈되게 외국 방문객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K방산을 알리고 우리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프로모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모든 부스라든가 모든 그 전시회에 가면 우리는 보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 보안에 대한 좀 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우리가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어지간한 거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군은 여전히 어떤 그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안이라는 개념으로 가리고 이러는 것을 좀 더 방문객에 대한 좀 친화적인 이런 걸로 해서 접근을 하면 지금 우리 육사생도 분께서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군이 그런 방산 전시에 같이 참여를 하고 업체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고 하는 이런 기회가 거듭되다 보면 우리 군 사관생도 분들 중에서도 내가 갈 방향이 단순히 전투다, 군수다, 아니면 과학기술이다 이런 안목이 더 넓어지는 그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저런 의견이 저희는 전쟁기념관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방산 무기 같은 것들을 특별전으로 전시하려고 그러면 방사청에서 뭐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와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전시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김고문님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그런 비밀 이런 제한 이런 거는 어떻게 앞으로 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방위산업 관련 무기를 직접 관련 제품을 직접 수출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코트라인은 이제 방산 물자 교육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4년 근무하면서 우리나라의 군수 관련 기업의 그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것을 몇 번 지원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저도 바이어들이죠. 무기를 살 사람들 한국으로 초청도 하고 전시회에 저도 여러 군데를 방문하고 했는데
전시에 와서 그리고 우리한테 그걸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가기 전에 주로 보는 게 전시에서 본 내용, 그 카탈로그, 다음에 동영상입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한 실례를 들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자주포에서 그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게 다른 나라에 없는 기능이다. 너희들이 소개한 기능이. 그래서 이 제품의 가격과 이거를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가격을. 그러면 저도 이제 자주포를 만드는 회사에 접촉을 해서 서로 소개를 시켜주고 1단계, 2단계까지는 팔로우를 같이 합니다. 그때 이제 소문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것이 정보가 널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일종의 이제 무기를 공급하는 사람들이죠. 그 나라에서 구매를 어떤 물건을 살 것인지 하는 그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보통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에이전트나 그 사람들이 그걸 비교 분석을 하는데 이 제품이 어디가 더 좋다는 걸 명확하게 밝혀줘야 구매처에서도 그걸 사지 않습니까? 그 분석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거는 바로 전시회를 참석해 보거나 방금 이런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따라서 저는 실무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위원장님의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의 목소리를 좀 전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안 업무 훈령이 있거든요, 군에. 예, 그래서 특히 방산 업체들도 이제 전시 나갈 때 그 방산 보안 업무 훈령에 따라서 그 비밀 내지는 어떤 이제 민감한 정보를 보안성 검토 후에 이제 나가고 있는 거고, 나가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업무를 이제 겸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보안의 이제 문제는요, 앞으로 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의 이제 그 보안의 문제인데요. 아까도 AI 얘기도 나왔지만은 AI 시대가 되면은 이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방산업체에 도움을 주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군에서 생산되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방산업체에서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AI에 이제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산업체가 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데이터 달라고 하면은 군에서는 비밀인데서 못 준다. 이래서 방산업체 또 이제 잘 안 되고 이런 이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결국 보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AI 개발하려고도 데이터 보안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고 또 전시 나가서도 그 보안 때문에 안 된다는 거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결국은 데이터의 등급을 분류를 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부 그냥 비밀이든 뭐든 대입이든 똑같이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등급을 나눠가지고 진짜 중요한 비밀만 지키고 나머지는 가능한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뭐 영업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는 AI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런 거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안 제도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전반에 이제 그런 보안의 이제 그런 어떤 시대가 이제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데이터 분류 제도가 좀 정착이 되면 전시에서도 진짜 지킬 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공유할 수 있게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쪽 분야 연구를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국정원이라든가 우리나라 전체 보안은 국정원이 하고 있는데요. 국정원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좀 완화시키는 그런 보안 제도를 이제 조만간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9월달에 그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각 정부 기관에 이제 파급될 거고 국방 분야에도 그런 이제 데이터 등급 분류에 따른 어떤 이제 수준을 이제 다르게 하는 보안 수준을 다르게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AI 때문에 다 이제 촉발이 된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각 기관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국정원이라든지 방첩사라든지 그런데 거기다 맡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 많이 통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또 아는 만큼 통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들은 이미 오픈해도 아무 우리한테 영향이 없고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퍼스트 무브가 되면 되는 건데 아는 정도만 하다 보니까 진짜 통제하고 해야 될 건 몰라서 못하고 아는 건 안 해도 되는데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럼 누가 어떻게 그것도 결국은 이제 저런 컨트롤 타워에서 종합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잘 판단을 해서 꼭 통제해야 될 것 아까 우리 김영훈 이사장도 얘기했지만 꼭 해야 될 것만 하고 나머지는 오픈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세계 평화까지 얘기를 했는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게 우리 민족의 역량을 따라올 만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기술을 주고 걔들 따라오게 해도
우리는 좀 더 빨리 뛰면 그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같이 공유도 해야 되고 너무 그런 통제를 해가지고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하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요즘 수출하면서도 뭐 현지 건설해가지고 현지 생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은 오히려 또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생기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추세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술도 이전해주고 그 사람들도 거기에 부가가치가 또 떨어져야 우리 수입하는 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어떤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이걸 접근을 해야지 어떤 주어진 틀 속에서 법제화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될 일도 안 될 것이다. 참 어려운 얘기. 공식적으로 발표 토론은 이거로 마무리하고 음식을 드시면서 추가로 아까 질문 못했던 부분 더 깊이 말씀 나누실 부분은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